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끝도 없이 뻗어있는 강남의 중심에 대한민국 최대의 대기업, 대한그룹 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오늘 한 여자의 인생이 조용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한지원, 29세.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스타트업 경력을 쌓은 재원.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사실은 그녀가 대한그룹의 창립자이자 현 회장인 한대석의 손녀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미디어의 중심이었다. 차세대 여성 리더, 재벌가의 미래, 완벽한 유리천장 파괴자라는 찬사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정작 회사 내부에서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 더 많았다. 실력보다는 핏줄로 그 자리에 있다는 뒷말, 현장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 그리고 모든 걸 쉽게 얻은 사람이라는 냉소까지. 그런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 한대석 회장이었다. 지원아. 그날 회장실에서 마주한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따뜻함보다는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그 시선은 마치 CEO가 후계자를 평가하는 면접관 같았다. 내가 우리 회사를 진심으로 이끌고 싶다면 책상 뒤에 앉기 전에 현장을 먼저 알아야 해. 진짜 회사는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와 창고, 휴게실과 화장실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단 한 가지 요청을 하겠다. 다음 2주 동안 대한 본사 건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라. 내 정체는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환경미화원. 그것도 본사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시험하시려는 건가요? 시험이 아니다. 검증이다. 지원은 당황했지만 질문을 더하지 않았다. 수많은 기업 프레젠테이션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에 잠깐의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스쳤다. 며칠 후 지원은 대한그룹 건물 뒷문으로 들어섰다. 밝은 정장을 입은 평소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걸레와 쓰레기 봉투, 머리는 검은 모자에 감춰져 있었다. 출근 첫날 아침, 직원 식당 복도에서 마주친 시선들은 낯설고 서늘했다. 신입인가 보네.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조용히 시작하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땀과 먼지가 섞인 바닥, 지나가는 하이힐 소리,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공기. 이것이 바로 회사의 지하 세계였다.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이 바닥 상태가 뭐야? 누가 청소했어? 그는 바로 강민준 부장이었다. 운영본부 총괄이자 대한 내부에서 권위의 화신으로 불리는 인물. 너 청소 담당이지?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따위로 청소할 거면 애 월급 받냐? 눈깔은 장식이냐? 대답 안 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연기 훈련도 아니고 회의 시뮬레이션도 아니었다. 진짜 현실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다시 바닥을 닦았다. 다시 닦아.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그저 조용히 지나칠 뿐이었다. 눈이 마주친 몇몇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점심시간 옥상 흡연구역 뒤편에서 구석에 앉아있는 지원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처음이지. 여기선 시끄럽게 굴면 오래 못 버텨. 그는 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환경미화 직원이었다. 대안에서만 22년째. 다들 그를 기억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다들 조용히 살고 싶어해.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누가 책임져줘? 지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고요한 고시원 방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뭘 시작한 거지? 이것은 단순한 체험도 퍼포먼스도 아니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진짜 회사였고 그 속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깨달았다. 회사를 바꾸는 건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지원이 대한그룹 본사 환경미화원으로 출근한 지 일주일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층 청소 도구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곳곳을 누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말없이 복도와 화장실, 회의실 바닥을 닦았다. 하루 종일 쌓이는 피로와 냉담한 시선들 속에서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대한그룹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조직이었다. CEO의 리더십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고, 성과는 안정적이며 직원 복지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오전, 지원은 19층 회의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안에서 회의가 끝난 듯 몇 명의 간부들이 나오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 회계팀 정리한 거 조 부회장님 승인 받았어? 그 양반은 요즘 아무 말도 안 해. 다 알아서 하래. 그럼 잘 됐네. 인건비 줄이면 보너스 더 받을 수 있겠지. 짧은 대화였지만 지원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말 속에 담긴 냉소,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태도, 그리고 결정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그림자. 그들은 조승연 부회장, 대한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직접 언급하길 꺼렸다. 그는 자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서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존재. 지원은 다음 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다. 자신이 듣는 것, 보는 것, 모두를 기록해 두어야 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닌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였다. 며칠 후 구내식당 뒤편 쓰레기 분리장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한 여성 환경미화원이 상반신에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그녀는 수세미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상사인 박동욱 마케팅실 팀장에게 연신 사과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지. 다음에 또 이러면 계약 연장 안 되는 거 알지? 지원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다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런 일 자주 있나요? 이 아저씨는 담배를 끄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케팅실은 특히 심하지. 무기계약이 아니라서 다들 찍소리도 못해. 말하면 잘린다는 걸 아니까. 지원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불합리함이 당연시되고 두려움이 일상이 된 공간. 그곳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라 침묵의 구조물이었다. 그 다음 날, 지원은 일부러 마케팅팀 층 복도를 맡았다. 거기서 그녀는 사소한 장면들을 계속 목격했다. 부서 회식 뒤 술에 취한 상사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고시원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5번 참았다. 나서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눌렀다. 나는 아직 환경미화원 한지원일 뿐이다. 하지만 내 눈과 귀는 열려 있다. 나는 기억한다. 그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인사과의 배지은 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거기, 당신, 이름이 뭐죠? 지원은 잠시 멈칫하다. 미리 정해 둔 가명을 말했다. 김수진입니다. 청소는 꼼꼼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여기선 너무 튀면 안 좋습니다. 그 말 속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경고였을까? 지원은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섰다. 튀지 말라. 말하지 말라. 보지 말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 모든 금기를 하나하나 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하지만 곧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건 그녀의 싸움이었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싸움. 그녀는 눈을 감고 회장실에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짜 회사는 복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이제 그녀는 그 복도를
그 냄새와 소리와 침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릴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본사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지나가는 발걸음들, 낮게 속삭이는 회의실 문, 커피향에 가려진 냄새들. 하지만 지원은 이제 그 조용함 속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수첩에 메모를 남겼다. 말하지 않지만 서로를 감시하는 시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직원들, 점심시간마다 같은 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는 청소부 김 여사, 매주 수요일에만 사라지는 회계팀의 문서들. 겉보기에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녹음기에는 이미 30건이 넘는 짧은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그 안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없는 침묵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식당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조용히 다가온 이 아저씨에게서 작은 쪽지를 건네받았다. 이거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거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쪽지엔 단 한 줄, 지하 3층 자료실, 금요일 오후 5시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무심한 척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나왔다.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문득 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단순히 오래된 직원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무언의 연대를 건네고 있는 사람. 금요일 오후, 지원은 일부러 청소 담당을 지하로 배정받았다. 오래된 서류와 낡은 의자, 한쪽 구석에 놓인 폐기 예정 물품들 사이로 지하 3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않는 공간이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왔군. 이 아저씨는 헌 노트북 하나를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따로 모아둔 자료야.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 하지만 내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지원은 노트북을 열어본다. 거기엔 날짜별로 정리된 PDF 파일들, 회계보고서의 변동사항, 내부 이메일 스크린샷, 심지어 영상 파일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왜 이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내 가족을 지키느라. 나서면 잘리니까.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이건 더 이상 내 손에 있을 게 아니야. 지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퇴근 후 고시원에서 그 자료들을 밤새 분석했다. 회계팀의 특정 항목들이 몇 달에 한 번씩 급등락하고 있었고 자회사 간의 불투명한 자금 이동도 보였다. 모든 흔적은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승현. 그는 겉으로는 실무에서 물러난 듯 보였지만 사실상 그룹의 자금 흐름과 인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표면 아래 그는 모든 실타래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타래 중 하나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한대석 회장의 침묵이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눈 감은 걸까?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고위 임원들끼리의 회의를 엿듣게 되었다. 조 부회장이 요즘 조용하니까 애들 몇 명이 들썩이네. 특히 마케팅실은 또. 그 손녀 말이야. 걔 뭐더라. 김수진인가? 청소부에. 그 아이 좀 유심히 봐. 이상하게 눈이 맑아. 가짜 같다고. 그녀는 숨을 죽였다. 들켰다. 아니, 감지되었다.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다. 단순한 불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대한그룹의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시의 눈은 예상보다 더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본 것들을 외면하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 그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행동하는 기록자였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이 회사를 바꿀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지하 3층의 자료실에서 이 아저씨가 넘겨준 노트북은 지원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안엔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회계 조작,
허위 인사보고, 납품 비리, 그리고 익명 제보자의 증언까지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지원은 모든 실타래의 중심에 있는 이름을 되풀이해 중얼거렸다. 조승현. 대한그룹 부회장. 명목상으로는 전략 자문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 다음 가는 권력자. 대외 활동은 거의 없지만 인사와 자금 흐름, 대형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 리더였다. 그를 향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아니,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다. 그가 무너진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원은 그가 어떻게 이 조직을 쥐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며칠 뒤 그녀는 일부러 청소 일정을 조정하여 38층 전략기획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은 접근도 어려운 고위 간부 전용 구역이었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문 하나하나가 마치 철문처럼 무거운 기운을 뿜어냈다. 조 부회장의 사무실 앞 유리로 된 문 너머로 검은색 정장이 유독 잘 어울리는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다. 얼굴은 차분했고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형광등보다 더 날카롭고 침묵은 음악보다 더 강력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눈이 마주쳤다. 순간 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모든 걸 간파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모든 결정, 회계 왜곡의 서명, 인사 개편의 보고서, 그리고 사회이사들의 임명 제안서. 그 중심에는 항상 조승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지시하거나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의 힘은 말이 아닌 침묵의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다음 날 회의실 청소를 하던 중 지원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강민준 부장이었다. 마케팅실 팀장 박동욱과 함께 커피를 들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 부회장 쪽에서 다시 인사라인 정비하신다더라. 그럼 또 희생양 하나 나오는 거 아냐? 어차피 윗선에서 정해진 일이지. 밑에선 그냥 움직이는 거고. 지원은 그 말 속에 담긴 체념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은 조 부회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노트북에 저장된 영상 파일 중 하나를 열었다. 영상은 작년 어느 연말 회식 자리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비공식 회의처럼 진행된 그 자리에서 조 부회장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하나에 좌중이 조용해지고 그의 고개 끄덕임 하나에 수억 원의 예산이 결정되고 있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움직였다. 지원은 깨달았다. 그의 권력은 명령이 아니라 기류를 통해 퍼져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추측하고 그의 취향에 맞게 행동하며 그의 침묵을 해석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매우 효율적이고도 위험했다. 며칠 후 이 아저씨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 요즘 너무 눈에 띄어. 조심해. 들켰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감지당했지. 그 사람은 이름도 언급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먼저 감각적으로 알아차려. 지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 한대석 회장이었다. 회의실에서 그녀를 테스트하던 그 사람. 언젠가 그녀에게 현장의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 과연 그는 지금 이 현실을 알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지원은 회장실 앞으로 향했다. 유니폼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쥐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 씨. 여긴 출입이. 저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너라.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한대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 지원은 조용히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의 기록입니다. 조 부회장과 관련된 아주 많은 것들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USB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그룹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원은 이제 진짜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지원이 회장실에서 USB를 올려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고위 임원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열렸고 인사팀과 감사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정체를 감춘 채 관찰자로 머무는 것도, 은밀히 자료만 모으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회사는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결단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 주 금요일 아침,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례적으로 임원 전원이 소집되었다. 인사부 명목은 중간 감사 결과 보고 및 조직 문화 개선 회의. 하지만 내부에선 이미 긴장이 맴돌았다. 지원은 회의 시작 10분 전 회장 지시로 특별 참석자 자격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평범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아니, 아직은 몰랐다.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감사팀장이 발표에 나섰다. 그는 회계 오류 사례, 인사기록 누락, 부당 인사평가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정리된 문서로 발표했다. 스크린에 떠오르는 자료 하나하나가 지원이 직접 기록하거나 확보한 것들이었다. 처음엔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사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내부 문서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마케팅실 얘기 아닌가. 이 자금 흐름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그건데. 누가 이런 자료를 모은 거지?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 자리 맞은편, 발표자가 물러선 그 자리에 천천히 섰다. 이 자료들 제가 모았습니다. 회의실의 시간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저는 지난 2달간 이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이었지만 제 본명은 한지원입니다. 순간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동욱 팀장은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강민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원은 준비해온 발표를 꺼내 조용히 말했다. 대한그룹은 외부에서 보기엔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침묵과 두려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가 직원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촬영한 내부 회식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어서 이 아저씨가 익명으로 녹음한 증언이 흘러나왔다. 20년 넘게 일했지만 회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존재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말을 멈췄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잠시 후 한대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모든 자료는 나도 확인했다.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일부는 이미 감사팀에 전달되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이 회사를 일으킬 때 직원 한 명 한 명이 가족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몇몇은 그 믿음을 저버렸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석 옆에 앉아있던 조승현 부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그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차분하게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랐다. 차가운 계산이 아닌 일순간의 정지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한 이사, 아니, 이제 정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지원 이사. 당신의 행동은 용기 있는 시도였지만 조직의 안정성과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절차와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그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절차와 질서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절차가 부정과 침묵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침묵해야 한다면 저는 그 질서를 기꺼이 무너뜨릴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며칠 후 강민준, 박동욱, 배지은 등 주요 실무진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사내 게시판에는 조직 문화혁신 태스크포스 발족 공고가 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 인트라넷에는 처음으로 환경미화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왔다. 1층 로비 한편에는 근속 감사 패널이 설치되어 장기 근속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 가운데 이재만, 환경미화, 22년 근속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갔다. 하지만 조승현 부회장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모든 결정을 하달받은 사람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회장도 더 이상의 직접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옥상 휴게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부패는 한 번의 회의로 정리되지 않는다. 권력은 자리를 바꿀 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가면을 벗었고 회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지원 이사의 폭로와 함께 대한그룹 내부의 부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회사는 겉보기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듯 보였다. 고위 임원 일부가 정직을 받고 조직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가 발족되었으며 언론에서는 대한그룹의 용기 있는 변화라는 보도가 며칠간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모종의 기획이 시작되었다. 먼저 변화한 것은 언론의 논조였다. 청소부 코스프레로 조직 흔들기, 경영 경험 없는 손녀딸의 위험한 실험, 직장 내 몰래카메라, 사생활 침해 아닌가? 갑작스럽게 주요 포털의 뉴스 상단에 한지원 이사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그녀의 과거 학력과 경력까지 하나하나 언급되며 자격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 포털에선 익명의 내부 직원 인터뷰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원 이사는 직원 감정을 이용해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다. 월요일 오전 본사 로비에서 한 무리의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조직 안정성을 해친 개혁을 멈추라며 피켓을 들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변화를 응원한다며 응원 메일을 보내던 동료들이었다. 심지어 인트라넷 커뮤니티에도 그녀를 향한 비난성 글들이 늘어났다. 우리는 당신의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왜 조용히 내부 개선을 추진할 수 없었나요? 그녀는 어이없었다. 불과 2주 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던 조직이 이제는 갑자기 과도한 변화를 문제 삼고 있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명백했다. 조승현 부회장. 직접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의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한 프레임 전환, 내부 여론 조작, 익명 고발 문건까지. 그는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일함에는 하루 동안 도착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열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비서실이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이사회 전에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 회장님도 흔들리신 걸까? 다음 날 아침, 회장실. 한대석 회장은 예전보다 더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내 마음은 안다. 내가 옳은 일 하려 했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다. 이사회 몇 분이 내자진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순간
지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만든 혼란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숨겨진 걸 드러냈을 뿐이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조직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법이지. 그 말을 듣고도 지원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섰다. 할아버지,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떠나면 다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끝까지 해보거라.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다. 그 주 금요일, 한 유튜브 채널에 이상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한지원 이사, 내부 감시 영상 유출 의혹. 화면에는 그녀가 몰래 녹음 장치를 켜는 장면, 직원들의 대화 일부가 조작되어 편집된 영상이 담겨 있었다. 자막은 자극적이었다. 직원을 엿듣는 이사, 정말 정의로운 후계자인가.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고 구독자 수가 많은 시사 프로그램까지 이를 다루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계, 의심, 침묵. 마치 처음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다시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실에 들어선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앉은 자세, 인사하는 방식, 그리고 식당에서의 미묘한 거리감. 어느새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다. 손에 쥔 컵이 떨렸고 텅 빈 방 안에선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의 문장을 떠올렸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진심이란다. 그녀는 그날 밤 영상 하나를 찍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아무 배경음악도 없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저의 이야기 전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가짜 이름, 청소부로 일한 사정, 본사 내부의 실상,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공격까지. 저는 회사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했고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상을 다 찍고 그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뜨고 있었다. 진심은 침묵보다 오래간다. 한지원의 영상은 업로드 첫날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댓글란은 여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드디어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결국은 이미지 관리용 영상 아니냐고 비난했다. 다음 날 그녀는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고 있는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고 회의실에서는 그녀의 의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도 그만두지 않았어? 비디오 올렸다던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 문서를 넘겼다. 하지만 내면에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퇴근 후 그녀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감기 걸려요. 고개를 들자 이 아저씨가 그녀 곁에 서 있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작업복에 손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따뜻한 거, 설탕은 안 넣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커피를 받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둘은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제가 진심을 다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익숙해요. 진심보다 안전을 선택하죠.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은 너무 빨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커피를 꼭 주며 고개를 떨궜다. 할아버지도 결국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내게 물러서라고 했죠. 그분도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세운 회사가 무너질까봐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뭘 지켜야 하죠? 저 자신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누렇게 바른 오래된 사직서였다. 이건 15년 전 내가 썼던 거예요. 당시 상사가 후배 여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는데 내가 그걸 막았다가 오히려 혼났죠. 그래서 사직서를 썼어요. 그런데 막상 제출하지 못했어요. 가장이었으니까. 두 아이의 아빠였고 집에선 아내가 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지원은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다. 구겨지고 찢어진 모서리, 흐릿해진 잉크. 그 모든 흔적이 이 아저씨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난 못했지만 당신은 했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였잖아. 그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영상의 조회수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공유되고 몇몇 유명 인플루언서와 기자들이 이 영상은 반드시 봐야 한다며 언급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게시판에는 낯선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익명 제보 한지원 이사님, 당신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은 짧았지만 울림이 컸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글,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저도 마케팅실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나서고 싶습니다. 지원 이사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된 이 반응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겨왔던 감정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한지원 이사의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이었다. 조승연 부회장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상황은 내부 혼란을 키운 인사 한 명으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외부 언론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안정성을 위해 이사는 당분간 휴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한대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의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조 부회장이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회장님, 지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했네. 그리고 내 판단은 이거야.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회의 테이블 중앙에 올렸다. 화면엔 지원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이 아이만이 우리가 놓쳤던 것을 봤다고 믿네. 그는 이사회 회의록에 직접 서명을 하며 선언했다. 한지원 이사는 기존 직책을 유지한다. 오히려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 전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한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손글씨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익명.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외면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며 결국엔 다가온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한지원 이사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날 이후 대한그룹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내 게시판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연이어 올라왔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나마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의 폭로 방식과 몰래카메라 논란에 집중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기업 내부 문제를 대중에 노출시킨 부주의한 리더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했다. 진짜 정의인지 단지 연출된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기업 경영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원은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변화가 내부에서만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밖에서도 싸워야 했다. 왜곡된 프레임을 깨고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했다.
조승연 부회장의 조용한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그녀는 PR팀과 미팅을 요청했다. 다음 주,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PR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사님,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이사님의 이미지도 여전히 민감한 상황이고, 바로 그래서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를 둘러싼 거짓된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굳어질 거예요. 그녀는 회의실에 준비된 칠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진심을 말하다. 이게 컨셉입니다. 저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사내 회의실이 아닌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서 열기로 했다. 그 공간은 매일 수많은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가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기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지원 이사는 검정 정장에 작은 노란 리본을 달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원고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섰습니다. 2달 전,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의실 바깥, 복도와 화장실, 휴게실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수치심이었고, 침묵이었고,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완벽한 리더가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 로비 안은 조용했다. 어떤 기자도 곧바로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기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진심,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기자들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조 부회장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회장님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가요? 앞으로 조직 개편 방향은 어떻게 구상 중입니까? 그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정제된 말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녀의 발언은 빠르게 기사화되었다. 주요 포털에는 진심을 말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메인을 장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건 연출이 아니야. 진심이 느껴진다. 저런 리더가 우리 회사에도 있었으면. 마케팅팀 전무가 저지른 일들,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조승연 부회장.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견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가만히 접었다. 그 표정은 이전과 달리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조 부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은 아닐세. 여론은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둬. 진심은 감동을 주지만 조직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법이지. 그 말은 곧 또 다른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물러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제는 혼자서 싸우고 있지 않았다. 기자회견 이후 한지원 이사는 본사 20층에 마련된 조직문화혁신추진팀 임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한때 회의 전용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그녀가 이끄는 새로운 변화의 본부가 되었다. 지원은 새로 구성된 12명의 팀원들과 매일 회의를 열었다. 이 팀에는 각 부서에서 선발된 중간 관리자와 신입사원, 그리고 인사팀에서 파견된 변호사와 심리상담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첫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정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개혁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았다. 개혁의 첫 단계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였다. 익명 설문과 면담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응답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오랜 시간 침묵해온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 육아휴직 복귀 후 책상이 창고 옆으로 옮겨졌어요. 상사가 퇴근 직전에 일을 던져요. 거절하면 회사 분위기 깨지 말라고 하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늘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뒤로 아무도 안 나서요. 지원은 이 모든 진술을 직접 읽고 검토했다. 그녀의 마음은 매일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확신도 깊어졌다. 우리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엔 박동욱 팀장, 배지은 과장, 심지어는 강민준 부장도 포함돼 있었다. 모두 과거에 그녀를 무시하거나 공격했던 이들이다. 인사팀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원은 결정을 미뤘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이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박동욱 마케팅팀 팀장, 직원 4명으로부터 지속적 언어폭력 및 차별사례 진술 확보. 배지은 인사과 과장,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 의혹. 강민준 운영본부 부장, 청소인력 대상 모욕 발언 복수 확인. 이들은 모두 회사의 중간 허리를 지탱해온 인물들이었다. 실무는 빠르고 결과는 확실했지만 방식은 폭력적이었다. 지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정의인가, 복수인가? 그때 그녀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강민준 부장이 서 있었다.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은 자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때 그녀를 조롱하던 그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선 침묵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처음엔 당신이 회장 손녀라는 걸 알고 나서 무서웠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돌아올까봐. 그래서 언론에 흘렸죠. 당신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식 외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모든 게 숫자로 평가되는 회사에서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약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 말은 한편으론 그의 고백이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다. 지원은 물었다. 지금 후회하세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제가 바뀌어도 조직이 절 받아주지 않을까봐 겁납니다.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팀 회의를 열었다. 한 팀원이 물었다. 이사님, 잘못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게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바뀔 기회를 주는 게 변화일까요?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징계위원회에서 그녀는 직접 방침을 제안했다. 우리는 처벌과 회복을 병행하겠습니다.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조직문화 개선 과정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에겐 복귀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단, 그 과정은 전사적으로 공개되고 책임과 사과는 반드시 따릅니다. 이 제안은 찬반이 엇갈렸지만 끝내 통과됐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마케팅실 회의실에서 한 장면이 펼쳐졌다. 박동욱 전 팀장이 직접 팀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봤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지원은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변화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결단 사이에서 쌓아 올리는 것임을.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대한그룹은 조금 더 사람다워졌다. 그해 겨울, 대한그룹은 달라져 있었다. 1층 로비에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청소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사내 인트라넷에 이름이 등록된 정식 직원이 되었고 전용 휴게실과 유급 연차를 제공받고 있었다. 직원 휴게실 벽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되었다. 그 이름은 작은 용기들의 기록. 누군가 상사에게 처음으로 부당함을 말했을 때, 누군가 팀원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매주 기록되고 서로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지원. 대한그룹의 막내 이사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깊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인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월 말, 그녀는 회장실을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왔구나. 네, 오늘은 보고가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다. 사직서였다. 회장은 조용히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지금인가? 이제 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조직은 방향을 잡았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는 이제 제 자리는 다른 곳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바뀌어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대한그룹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인사공지, 조직문화혁신 추진팀장 한지원 이사, 사의 표명, 감사의 뜻을 전함. 그 공지에는 짧지만 특별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한 이사의 진심은 이 조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 글을 읽고 책상을 정리하며 어딘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회사 건물 옥상에서 조용한 환송 모임이 열렸다. 케이크 하나와 종이컵 몇 개,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작은 카드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말할 용기를 준 사람. 앞으로 어디에 있든 응원합니다. 지원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눈물이 났다. 이건 작별이 아니라 증명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가 고맙다며 한마디 했다. 당신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말은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대한그룹 신사옥 1층 넓은 로비 한켠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회사. 그곳엔 그동안 침묵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환경미화원, 경비원, 사무직,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조직을 바꾸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 가장 아래쪽, 가장 작은 글씨로 한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한지원.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남아 있었다. 대한그룹은 더 이상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엔 말할 수 있는 문화,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조승연 부회장은 결국 1년 후 조용히 사임했다. 그의 후계자 자리는 공석으로 두었고 대한그룹은 수평적 리더십 체계를 도입했다. 그리고 회사 외부에도 변화가 퍼져나갔다. 한지원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교육 사례가 정리되었고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그 모델을 참고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혁신. 어느 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이 결국은 구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한 문장이 자막으로 떠올랐다. 진심은 침묵보다 오래간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파리 외곽의 한 작은 서점 안.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 중 하나가 묻는다. 선생님, 진짜 용사는 칼을 쓰지 않아요? 여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용사는 말할 수 없던 이들을 대신해 말해주는 사람이란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지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CEO도 이사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